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페이지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책을 펼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좀 크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2교시에 이제 보실 내용을 좀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1교시에 배우셨던 내용을 또 간략하게 좀 추리자면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경영 조직론을 배우고 있는데 경영, 조직 즉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인의 존재를 항상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얘는 지울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CEO가 원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동은 자신의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자기만의 어떤 이유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저마다 다른 인과관계에 있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로 정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우리 조직에 있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알맞은 상태로 조정되어야 돼요. 통제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영조직론을 배우는 거고 경영조직 이론. 근데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과학적 접근. 그래서 이 과학적 접근이 여기 통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2교시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개념은 아까 전에 우리가 쓰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만 또 쓰자면 공동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 구조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가 조직이기도 하고 즉 이거는 합리적인 관점이에요. 합리적인 관점, 시스템적 관점 그리고 이러한 외부 환경에 하려고 하는 어떤 도구적인 것으로 수단적인 것으로 조직을 이해하는 한쪽에 또 다른 한쪽에는 또 뭐가 있다? 자연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그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집단 안에서 맺고 있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 이런 개념들이 이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공동의 목표. 자, 그러면 이제 노란 색깔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직의 목표는 쉽게 얘기하자면 조직이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상태예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desired state, 바람직한 상태가 조직의 목표입니다. 바람직한 상태. state. 자, 그런데 조직이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태. 그것이 어떤 상태냐? 자, 첫 번째로는 자원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아까 전에 동그라미 치셨던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상태 그러한 바람직한 상태가 첫 번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냐? 목표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셨던 단어 빨리 떠올려 보세요. 가격과 또 가로 시작하는 가치, 그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역시 조직이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조직이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상태, 둘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원, 그리고 이제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바람직한 상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효율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효율성. 그런데 목표, 즉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바람직한 상태는 효과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훨씬 더 중요한 바람직한 상태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려고 할 때 그것을 조직 목표 평가라고 부르지 않고 조직 효과성 평가라고 불러요. 조직 효과성 평가다. 그러면 조직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못한지, 즉 조직이 당초에 바라던 가치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것도 역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현대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딘가쯤에 한 1.5 정도의 목차로 이해관계자 접근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나누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현대적으로 나누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때 유연하게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세 가지로 일단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개방 시스템이다 라는 개념을 개방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조직의 구조,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 이 내용들이 이제 조직이 개방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어떤 내용들이었잖아요. 개방 시스템, 즉 조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투입과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와 그리고 산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하위 구성 요소에 집중을 한 것이 전통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원기준 접근법이죠. 자원기준 접근법.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내부 과정 접근법이에요. 세 번째 접근 방법은 목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자원기준, 그리고 내부 과정, 그리고 목표 접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방법은 각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접근 방법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한 가지씩만 적어볼게요. 자, 자원 기준 접근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 조직이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이 자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을 획득하기에 얼마나 높은 그 협상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희귀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를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지위 같은 것들을. 자, 그러면 이렇게 자원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어떤 희귀하고 굉장히 희소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좋은 자원을 우리가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적절히 산출물을 뽑아내지 못하면 환경으로부터 다시 좋은 자원을 획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즉, 자원기준 접근 방법은 매우 제한적인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제한적 시각. 이 핑크색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과정, 내부 프로세스를 가지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이 내부 프로세스는 쉽게 말하면 종업원이 얼마나 우리 조직을 건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거든요. 즉, 누가 평가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외부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성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목표 접근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목표 접근법을 얘기를 할 때는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를 할 필요가 그래서 있어요. 자, 이 목표를 또 제가 살짝 세분화를 해보자면 목표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크게 나누자면 공식 목표,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식 목표는 비전, 미션 등 그래서 매우 추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조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목표를 공식 목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운영 목표는 매출, 그리고 이윤 등 매우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가 운영 목표입니다. 즉, 두 가지 상태로 목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자, 목표 접근법에서 그럼 뭐가 생길 수 있어? 목표가 상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원대하고 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미션에는 그러한 상태가 부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는 이런 목표를 공식 목표로 삼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촉진, 이거를 테슬라의 어떤 비전으로 삼고 있거든요. 미션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두 개의 목표 중에 그러면 어느 목표를 더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간의 상충이 문제가 됩니다. 즉, 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우 제한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해관계자 접근법.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현대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해관계자 접근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적 가치 접근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균형 성과표. 자, 먼저 이해관계자 접근법을 설명을 해보자면 파란 색깔로 제가 이 전통적인 시스템 이론 위에 이해관계자를 한 명씩 더 볼게요. 자, 투입 측면에서의 이해관계자는 누구냐면 이제 공급자일 거예요. 또는 정부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즉, 이제 투입의 관점에서는 우리 조직의 유효한 자원을 전달해주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산출물 측면에서는 당연히 누구예요? 고객이 되겠죠. 즉, 고객은 뭘 원해? 더욱더 빠르게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즉, 산출 측면에서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고객이다. 내부 프로세스에서는 당연히 종업원이 되겠죠. 즉, 이해관계자를 누구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무엇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제약적인, 시각이 매우 제약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관계자로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체의 어떤 전체의 시스템을 모두 평가할 수 있어서 매우 유효하죠. 다만 이해관계자 접근법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문제는 이해관계자를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우 쉽게 우리가 정부, 종업원, 고객을 이해관계자로 선택하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조직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누가 이해관계자지? 라고 하는 거를 저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해관계자 자체를 알아내는 거, 이해관계자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그리고 뭐도 문제냐면 이해관계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이해관계자인지, 즉 이해관계자 간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추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평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이것이 이해관계자 접근법의 이제 문제점이다, 한계점이다. 그러면 이제 경쟁적 가치 접근법과 균형 성과표는 각각 어떤 내용이냐?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경쟁하는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내부를 지향할 것이냐, 외부를 지향할 것이냐, 또는 이런 가치들도 서로 경쟁하죠.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것이냐, 통제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는 가치들을 조직이 모두 내재하고 있을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통제적이기만 한 조직이 아니라, 유연하기만 한 조직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유연했다가 통제적이기도 하고 내부를 지향하기도 했다가 외부를 지향하기도 하는 조직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경쟁하는 가치들을 모두 포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경쟁적 가치 접근법이고, 그런데 이 CVA, 경쟁적 가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쟁점과 굉장히 같이 보셔야 되냐면 조직의 성장 주기와 같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의 문화와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경쟁적 가치 접근법이죠. 그리고 균형 성과표. 균형 성과표는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 일단 가장 첫 번째 균형은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인 지표 간의 균형이에요. 즉, 균형 성과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가운데에 전략이 있고요. 그 전략으로부터 4개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4개의 방향은 서로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다? 학습. 학습입니다. 학습. 이 학습이라고 하는 가치가 달성이 될 때 그때 뭐가 개선이 되냐?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요. 학습과 성장. 그리고 이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이 됐을 때 고객이 만족하고요. 고객이 만족했을 때 결과적으로 재무적인 지표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인 지표 간의 경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재무적인 지표는 여러분들 후행하는 지표예요. 즉, 기업이 경영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가장 최후에 판단하는 것이 재무적인 지표라면, 이런 재무적인 지표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선행하는 지표는 뭐야? 고객과 내부 프로세스와 학습이라는 거예요. 즉, 후행하는 지표와 후행하는 지표와 선행하는 지표 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균형 성과표예요. 자, 그리고 모도. 그리고 세 번째, 단기의 지표. 여러분들 재무 지표는 1년마다 한 번씩 이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지표죠.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 내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매우 장기적인 지표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재무적인 지표와 고객이라고 하는 지표.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자면 재무와 고객이 여기 있었죠.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외부예요. 외부. 그럼 이제 여기에는 내부 프로세스와 학습이 있었죠. 여기까지 묶어서 내부입니다. 즉, 외부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와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 간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균형 성과표예요. 즉, 경쟁적 가치 접근법과 균형 성과표의 공통점은 뭐다? 균형이라고 하는 거.
어떤 하나의 시각에 불균형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어떤 균형을 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표 간에 상충되는 상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CVA와 BS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5페이지에 그래서 이번 목차는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따라서 그림 1번에 보시면 환경과 내부 프로세스, 산출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투입의 측면에서의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가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직의 유형 있는데요. 에치오니와 그리고 카츠 그리고 이제 블라우와 스캇의 분류가 있는데 각각의 분류가 언제 활용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 있는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에치오니의 분류는 거기다 쓰세요. 내부 요소들 간의 정렬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내부 요소들 간의 정렬 방식. 내부 요소들 간의 정렬 방식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에치오니의 분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치오니의 분류에서 그림 3번 밑에 통제 유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통제 유형 경제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복종의 반응에 타산적 복종에 동그라미 치세요. 타산적 복종. 그리고 그림 3번에서 그래서 경제적 통제 유형과 타산적 복종의 반응이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는 어떤 조직이냐면 특히 어떤 조직이냐면 기업 조직이거든요. 비영리 조직 아니고요. 영리 조직이에요. 그래서 공리적 조직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공리적 조직에도 동그라미. 즉, 이 에치오니의 분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내부에 있는 인간들을 그리고 그 인간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관리 방식, 관리 제도, 구조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정렬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향성을 두라는 거예요. 전체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쪽으로 기업의 관리 방식을 정렬시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리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요소들 간에 어떤 불일치라든지 모순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정렬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뭐다? 공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카츠와 칸의 분류는 두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식과 우리 조직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방식이 카츠와 칸의 분류입니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우리 조직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방식이 카츠와 칸의 분류이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직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생산 또는 경제 조직 나와 있는데 이 2번에다가 체크하세요. 생산 또는 경제 조직에 체크하시고 즉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야? 생산 또는 경제 조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생산 또는 경제 조직 옆에 여백에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647페이지라고 쓰시고 최근 관점의 변화라고 쓰세요. 최근 관점의 변화. 647페이지 최근 관점의 변화 나와 있고 자, 요 카츠와 칸의 분류는 우리 조직에게 뭘 알려준다라는 거야. 우리 조직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조직을 생산 또는 경제 조직으로만 바라보면요. 647페이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조직이 왜 윤리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즉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조직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이 카츠와 칸의 분류인데
카치와 칸의 분류에 따라서 우리 조직을 생산 또는 경제 조직으로만 보면은 우리 조직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647페이지에 의하면 최근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단순히 조직을 경제적인 어떤 이익만 가져다주는 전체 사회에 경제적인 어떤 이익만, 경제적인 어떤 책임만 우리가 수행하면 되는 그런 조직으로 기업 조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해에 대해서 충족시켜야 되는 복합적인 조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직의 유형 세 번째, 블라우와 스캇의 분류는 조직의 가치 창출 과정이면서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그런 분류입니다. 조직의 가치 창출 과정, 조직 운영 방식.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2번 동그라미에 사업조직에 체크하시면 돼요. 사업조직에 체크하시고, 그런데 이 사업조직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도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조직 왼쪽에는 이 조직을 사업조직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우선이 됩니다. 즉 주주 우선주의, 주주 중심주의라고 쓰시면 돼요. 사업조직 옆에는. 주주 우선주의, 주주 중심주의. 그리고 호혜적 조직 있잖아요. 호혜적 조직. 호혜적 조직 왼쪽에다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그래서 이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다독이 인사관리 677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조직이 단순히 조직의 어떤 자본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주주만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진짜 이해관계자는 이 경영이, 이 기업이 만약에 망했을 경우에 정말로 그러면 생계의 어떤 수단을 잃어버리는 종업원들도 우리 조직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생기게 된 변화가 또 뭐냐, 경영 참여가 그래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블라우와 스캇의 분류는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거다?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뭘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주주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주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할 필요가 없어. 종업원들이 착취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왜 취하고 있는 거냐? 블라우와 스캇의 분류에 의하면 조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분류, 그러니까 조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 자체가,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직의 목표 보시면 조직의 목표는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조직의 목표 9페이지에 조직의 목표는 바람직한 상태다. 그러면서 조직의 목표의 종류는 1번에 공식 목표 동그라미 치시고, 공식 목표 동그라미 치시고, 운영 목표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전략적 의도 말고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로 대꾸를 지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목표는 조직의 존재 이유, 그리고 존재 가치를 표현하고요. 두 번째 줄에 줄 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줄에도 줄 칠게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많은 목표다.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측정 가능한 목표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많은 목표다. 그러면 운영 목표는 뭐냐? 운영 목표는 두 번째 줄에 운영 목표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설정되는 단기 목표이다. 단기 목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뒤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관리자는 바람직한 상태, 두 가지 바람직한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11페이지의 3번 목차입니다.
관리자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바람직한 상태,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상태, 두 가지 모두 책임을 갖고 있는데 효율성은 제한적인 개념으로 자원의 양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원의 양. 자원의 양. 그래서 두 번째 줄에도 또 줄 치시고,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자원의 양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효과성은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조직의 목표. 그리고 거기다가 키워드 계속해서 체크 더 써주시면 더 좋죠. 즉, 지금 자원,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목표, 동그라미 치셨죠. 그 옆에다가 가격, 가치, 효율성, 효과성. 이렇게 세트를 지어버리시면 더 좋겠죠. 자원, 가격, 효율성, 목표, 가치, 효과성. 그래서 조직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때는 조직 효율성 평가 아니고 조직 목표 평가 아니고 효과성 평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제일 마지막 줄에 조직 효과성의 개념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즉, 조직 효과성이란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이것은 이제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리고 조직 효과성 평가의 개념에 부지의 사회적인 구성물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 하나로 쭉 이어버리시고 읽어볼게요. 그러나 조직 효과성은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즉, 조직 효과성은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의되는 것이지 외부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다가 612페이지 쓰시고요. 612페이지 쓰시고, 612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지금 써 있는 거냐면 사회적인 구성물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612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은 거기까지는 갈 시간이 없고, 그러면 그 버나드의 조직균형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도대체 뭐길래 사회적인 구성물과 이 612페이지에 있는 이론이 같이 거론이 되는 거냐면, 조직균형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사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야 되긴 하는데 한 가지 주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조직균형론의 주장은 조직을 존속하려면 조직을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두 번째, 조직에 대한 기여와 공헌 간의 균형.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조직이 존속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조직균형론이거든요. 즉, 조직에 있는 어떤 목표는 누군가가 이 조직에 객관적으로 너희는 이제부터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용했을 때부터 그게 목표가 되는 거냐면 구성원들이 목표를 수용했을 때부터 목표가 된다라는 내용이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걸로 받아들였을 때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균형론이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럼 이제 611페이지 그럼 같이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목차만 한번 쭉 따봐도 되거든요. 6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직의 목적. 그래서 지금 그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에서 조직균형론 나와 있는데요. 613페이지에 협동 의지와 공동의 조직 목적과 경영자의 의사소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협동 의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여와 유인을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즉 기여와 유인이 균형을 이룰 때 생겨나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고, 공동의 조직 목적. 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수용할 수 있는 목적. 목표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사회적으로 이 목표 우리가 수용해서 한번 달성해 보자 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의 파트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요 버나드의 협동체계론, 조직균형론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구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절대자가 존재해서 이거를 목표로 하자. 이거를 너네들이 이제부터 달성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목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달성되려면 인간의 행동이 그 목표에 정렬되어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정렬하려면 내가 일단 그 목표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사회적인 구성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 읽어보시면, 개방 시스템으로서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자원 들여오고 산출물로 변환해서 환경에 다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4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다도기에서는 4가지,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접근법까지 묶어서 그 그림 4번에 한꺼번에 지금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접근 방법 내려가시면, 전통적 접근 방법 오른쪽에 여러분들 키워드 체크해서 쓸게요. 부분적, 분할적이라고 쓰세요. 전통적 접근 방법은 부분적인 접근 방법이기도 하고 분할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부분적, 분할적. 그래서 그 문단의 4번째 줄에 줄 칠게요. 조직 효과성에 관한 전통적 접근법은 투입과 내부, 산출, 서로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목표 접근법은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목표 접근법의 문제는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B의 문제점도 보시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서로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C의 문제점도 목표들이 순위가 배열되어야지만 조직의 효과성을 수월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갈등적일 수도 있다. 즉 목표라고 하는 것이 상충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게 목표 접근법의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러면 자원기준 접근법은요. 자원기준 접근법은 개념에서 위에서 3번째 줄에 줄 칠게요. 투입물 획득의 능력, 변환 과정, 산출물의 유통 능력, 안정과 균형의 유지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조직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물을 획득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다. 즉, 문제점으로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점. 그래서 A 보시면 조직의 자원 획득이라는 일부 활동만을 강조함으로써 반드시 획득한 자원이 전체의 어떤 결과 또는 목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부과정 접근법 보시면 내부과정 접근법은 2번째 줄에 개념에서 2번째 줄 조직 내부의 건전성과 경제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4번째 줄에도 조직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를 평가를 하는 것이 내부과정 접근법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1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B의 문제점을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관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한계가.
자, 그러면서 현대적 접근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줄 치시면, 즉, 이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은 주로, 여기서부터 줄 칠게요. 주로 조직의 일정 측면만을 기준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일부분만을 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전체의 활동을 고려하는 현대적인 접근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즉 1번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 자, 두 번째 줄을 줄 칠게요.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성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 내부 및 외부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래서 이 접근법은 조직의 각 이해 집단은 각기 상이한 의도로 조직에 참여하고, 그래서 상이한 동그라미 일단 쳐두시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형성한 조직에 여러 가지 경합적인 요구를 하지만 이 모든 요구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치고 넘버링하고 줄 칠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지금. 중요한 이해 집단을 확인하는 능력과까지 줄 치시고 넘버링 1번. 즉, 누가 이해관계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인식해야 돼. 넘버링 1번. 그리고 그 이해 집단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넘버링 2번. 자, 그러면 이 접근법의 문제점은 뭐냐? 1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문제점을 보시면 A번과 B번을 한번 보시면 구분 작업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B는 누가 더 우월하게 중요한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고 우위를 결정하는 것도, 상대적인 우위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통합적 효과성 모형이 경쟁적 가치 접근법이 나오는데,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고유한 모순과 긴장관계에 주목하고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경쟁적인 가치를 조화시키는 조직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서 유연과 통제와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진 각각의 어떤 기준을 동시적으로, 통합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 효과성 모형, 그래서 바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기준이 결합이 되면서 4분면으로 나뉘죠. 그래서 개방 시스템은 여러분들 그 왼쪽에 뭐라고 쓰셔야 되냐. 자, 이 CVA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조직이 성장하는 단계별로 조직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즉, 조직이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는 외부를 지향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조직의 생존에 유리하게 돼요. 즉, 조직이 성장하는 주기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한 가치로 둘 것인지가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그 조직의 문화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조직 성장 주기와 조직 문화랑 같이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왼쪽 여백에 뭐라고 쓰셔야 되냐? 개방 시스템, A의 개방 시스템 옆에 창업 단계와 정교화 단계라고 쓰세요. 창업 단계. 넘버링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1번 창업 단계와 4번 정교화 단계라고 쓰세요. 1번 창업 단계, 4번 정교화 단계예요. 자, 그리고 합리적 목표 B와 C는 똑같은 단계에 있거든요. 이거는 3번 공식화 단계라고 쓰세요. B와 C 둘 다 3번의 공식화 단계입니다. 3번 공식화 단계. 그리고 인간관계 D에 있는 인간관계, 이거는 2번 집단
공동체 단계라고 쓰세요. 2번, 넘버링 2번. 집단 공동체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접근법의 유용성이자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먼저 문제를 볼게요. 문제점에서 B를 먼저 보세요. B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지금 18페이지고 5번 목차 문제고요. B를 보시는 거예요. 조직 관리자가 자신의 조직이 어떠한 성장 단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 문제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각각의 성장 단계별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즉, 관리자가 우리 조직이 창립 단계에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집단 공동체 단계에 있는 건가? 아니면 공식화 단계에 있는 건가? 평가하는 게 되게 까다롭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용성의 C로 올라가 보시면요. C 올라가 보시면 자, C에도 체크하시고 이 접근법을 통해 조직 관리자는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네 가지 경쟁적인 가치는 동시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모두 똑같이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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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의 비중으로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왼쪽 여백에 그래서 쓰세요. 성장 단계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장 단계별로. 근데 관리자는 그 성장 단계를 파악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균형성과표 보시면 균형성과표에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써두세요. 재무와 비재무, 그리고 후행과 선행, 그리고 단기와 장기, 외부와 내부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균형성과표다. 그리고 이 균형성과표는 사실은 우리가 인적자원관리에서 성과관리 파트에서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조직, 경영조직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쭉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쉬시고 4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50분에 시작할게요.